이런 스타일 책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뭐랄까 거시사, 문화사, 거기에 아라리 박혀 있다는 표현이죠. 성류알 박히듯이 그런 팩트나 역사적으로 매력 있는 이야기들이 구석구석 밝힌 그런 걸 발견하는 기쁨이 아주 커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거시사에 대해서, 빅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책보다 최근에 빠져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이죠, 사실. 자꾸 소개합니다만 빌 게이츠도 빠져있고, 유발 하라리가 그런 역사적 통찰, 그런 인간의 흐름과 미래,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 불안감 때문인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런 통찰력에 대한 예언가적 능력이 필요해서인지 저도 최근에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데, 이 책은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제가 의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왜 금속 활자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렇죠. 물론 중국은 이걸 잘 시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속 활자 만들었다는 거 내부적으로는. 독일을 구텐베르크는 만들어서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의 보편화, 지식의 보편화로 이어지고 결국은 서양 르네상스의 뿌리가 되죠, 혁명은.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이런 농담을 했어요. 자, 그때 좋은 종이가 나왔다. 그렇죠? 좋은 잉크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늘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피아노에서 타작이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종이 만드는 데서 김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제지법에서 김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옛날 김 갖다가 풀어가지고 하는 거랑 해초 채취에다가. 그래서 이제 와인을 압착하는 기술, 와인 일단 따다가 쭉 눌러가지고, 그렇죠? 찌꺼기는 버리고 와인은 짜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왔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늘 하고 다녔어요. 그 베네치아의 종이 기술, 제지 기술 이야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종합돼야 되는 거다. 그쵸? 그리고 또 그 이야기는 했죠. 우린 한자는 몇십만 개잖아요. 그걸 다 활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금속 활자를 만들어도 금속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찍어내야죠. 그 다음에 금속 활자를 한자 같으면 몇십만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 오면 문자 보내기 귀찮으니까 한글로 서로 문자 보내잖아요. 그쵸? 그 다음 중국은 문자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카톡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아요. 왜? 그 친구들은 문자 보내는 게 대단히 복잡해요. 먼저 발음 기호를 찾은 다음에 한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어떤 한자는 수십 개, 수백 개 있잖아요. 그걸 다시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문자를 잘 안 보냅니다. 뭐가 발달했느냐? 녹음해가지고 보내는 게 발달이 있어요. 1분 30초짜리 녹음해가지고 계속 그걸로 보내요. 문자 안 보내고. 그러니까 수시로 녹음하고 수시로 보내고 수시로 듣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느낌에 말 많은데 더 말 많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문자가 번잡스러우니까 말이 강화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중국 사람한테 이 이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대요. 저한테 칼럼 하나 써주래요. 그렇죠? 우리 문자가 발달해 있어요. 맨날 문자. 엄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글자 조립이 쉬우니까. 이건 이제 한번 정리해야 되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구텐베르크 고향인 독일 마인츠는 서로 매우 다른 사람인 와인 주조업과 동전 주조업이 교차하는 도시였다. 와인 주조업 덕분에 다양한 포도 압착기와 부속품이 존재했고, 동전 주조업 덕분에 주형을 제작하고 개별 문자를 주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쉽게 녹고 주형에서 모양이 잘 잡히면서 압착기의 반복적인 두드림을 견딜 수 있는 합금을 찾는 시험을 할 때 필요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했다. 이러한 중요한 공예품과 기술은 지역에 한정돼 있었지만 일단 구텐베르크가 이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인쇄기를 발명하자 더 일반적인 힘을 통해서 확산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응? 보세요. 제가 오직했으면 별표 둘, 형광펜 끊고 다시 빨간펜 꺼내서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것만 기억할래 그리고 포스트잇 붙여놨어요. 융합, 발전, 개선. 세상에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없어요. 다들 거인의 어깨에 서 있는 거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합해내고 조금이라도 응용해내고 진화시켜 나가냐가 인류 과제예요.
그게 발견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제 지식을 옛날 실크로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실크로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역시 베네치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네치아가 무용도로 유명하잖아요. 베니스 상인 셰익스피어가 영국에 살면서 왜 베니스 이야기를 듣고 베니스 상인 샤일록 이야기를 썼겠습니까? 유태인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한테 베니스는 세계 최대 무역 항이었거든요. 뉴욕이나 상하이나 함부르크나 엔트워프나 이런 데 쳤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고베나 부산이나. 그래서 거기서 환전상이 생기고 금융위가 발달하잖아요. 벤치에서 은행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베네치아가 실패한 이유를 썼어요. 그러나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의 가장 큰 위험성을 드러냈다. 첫째,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로 진격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해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지중해를 통해서 지금까지 무역을 해왔는데 실크로드를 통해서 터키나 아니면 시리아 쪽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베네치아로 와서 베네치아에서 쫙 흩어지거든요. 육로로, 바다로, 스페인으로, 모로코로, 리비아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아는 지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가는 항로를 개발해서 망했다. 둘째, 수에즈 운하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망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언젠가 녹색평론에서 읽고 나서. 근데 하나 더 있는 겁니다. 10세기를 점유해서 이슬람 문화들이 진출해 버렸어요. 오스만 제국이. 그럼 지중해가 막히잖아요. 근데 역사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요. 6세기에서 8세기까지 성당 시기에 당나라가 아주 융상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인도를 끊임없이 가요. 해초 스님 있잖아요. 고승전이죠. 무슨 그 책을 보면 내가 인도에 가서 신라 스님 세 사람을 만났어. 그 기록까지 나와요. 해초 스님 말고도. 해초 스님은 계림. 계림이 그립다. 이 시가 있어서 신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왕호천 축국전에. 근데 신라 사람이겠지. 지금 장족 자치주의 계림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인도를 가다가 더 이상 인도를 안 다녀요. 왜 못 다닌 줄 아세요? 갈 때는 100길로 가더라도 돌아올 때는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텐산 북로로 와야 돼요. 근데 거기를 누가 막아버렸어요? 7세기를 전후해서 드디어 이슬람교가 성립이 돼가지고 8세기, 9세기를 지나면서 이슬람교가 융성을 해요. 10세기는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쵸? 이 책에서 이 대발견의 시대에 베네치아가 역사적으로 융성을 하다가 두 가지 때문에 카운트 펀치를 맞았다. 첫째,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로 진출했다. 지중해로 진격했다. 그래서 1500년 전후로 힘들어졌다. 둘째, 아프리카를 돕는 항로가 발견됐다. 바스코 다가마가. 근데 항로가 발견됐지만 배가 10척이 가도 두세 척밖에 못 살아와요. 그래서 육로가 더 안정적인 사람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예멘의 모카항으로 오는 거죠. 거기서 또 싣고 가고 중국을 통해서 싣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역시 세계사를 단선적으로 보면 안 되겠다. 알고 있는 여러 단편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잘 엮어내고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잘 연결해내는가가 역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이 발견의 시대가 그런 흐름, 그런 기조 속에 있는 대단히 통찰력 있는 놀라운 시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를 거듭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인류 운명이고 인류는 그래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재밌게 읽었어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디 출장길에 들고 왔다가 신나게 읽었어요.